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아이슬란드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사실 아직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미 자국 화폐인 크로나화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비상조치에 사실상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군요. 아이슬란드가 IMF에 요구한 자금 규모 등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구제금융 규모도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일본도 오늘 공적 자금을 지방은행에 투입하는 등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금융기관 주식 인수 등 세계 각국의 금융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정부가 영국과 유로존 통합국간에 이어서 2,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자국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국제부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이상훈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9개 금융기관에 우선주를 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그런 구제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500억 달러를 풀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9개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사들이고 또 나머지 1,250억 달러로는 자본 확충의 어려움을 겪는 수천 개 은행의 지분을 사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주 매입 대상 금융기관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메이저 은행들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그만큼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간의 대출 재개를 위해 선순위 채권을 3년간 지급 보증하고 예금 보장 한도도 25만 달러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조치의 의미를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예, 이번 조치는 미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초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은행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의 국유화를 용인한 유럽식 모델을 수용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기대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니만큼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전날 유럽 국가들의 구제금융 공조 방안 발표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데 이어 미국 조치가 나온 점도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금융 투입이 금융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나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 경제의 추락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여야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놓고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떤 금융자본의 또 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또 야권과 또 일부에서는 어떤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자, 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의 주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드디어 금산분리 완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1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사모투자펀드가 있는데요. 현재는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에 10% 이하로 출자해야 금융자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뀐 정부안에 의하면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에 30%까지 출자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됩니다. 한마디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10%까지 매입할 수 있고 또 그 지분만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모투자 펀드를 통해서도 은행을 간접 지배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험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를 허용함에 따라 이 역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안대로 시행이 된다라면 이제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텐데요. 사실 지분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 정도만으로도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주장은 지난 정부 때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이 오늘자로 입법 예고됐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계는 당장 금융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은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산업자본의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되면서 은행 M&A에 산업자본이 키를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은행 지주회사의 제조업 지배를 허용함에 따라 일부 그룹들이 보험, 증권 등을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산업자본이 그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끊임없는 은행들 간의 어떤 통합을 통한 대형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재벌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험이나 증권 등을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건 뭐 삼성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그런 가능성에 선상에 놓였다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듯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를 두고 상당히 큰 반대 목소리가 있을 듯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 여론을 보면 우선 시기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시행될 경우 자칫 금융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장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국내 금융기관 대주주 분포를 보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기업이 10%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은행을 사적 근거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지면서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또는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우선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에 산업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많이 확대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금융자본에 산업자본이 가미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은행 사금과에 대해서는 감독 강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10% 지분으로는 기업의 은행 주주로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해도 칸막이 설치 등 방어막을 갖춘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산분리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변경될지 그것도 아니면 시행이 잠정 연기될지 확답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반대 여론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기준과 사안을 보는 그 시각이 정반대로 180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종배 기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산분리가 완화되면서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어떤 재벌의 회사 지주회사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개편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야 지난 4월경이었나요?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분 구조상으로 전체를 어떤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묶어갈 경우 한 2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던데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단순간에 어떤 큰 변화가 있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또 하나 있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요즘 들어서 M&A 시장의 가장 큰 대우를 놓고 지금 어떤 각 기업들 간의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데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난맥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와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던 GS가 돌연 입찰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면서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자, GS의 이런 입장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입찰 일정이라든가 포스코의 단독 입찰 참여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듯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산업부를 연결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맹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GS가 포스코와의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겠다고 돌연 밝혀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GS가 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왜 빠지기로 했다고 합니까? 예. 저는 지금 서울 역삼동 GS그룹에 나와 있습니다. 네. GS그룹은 조금 전 오후 2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포스코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전격 철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 전략을 총괄한 임병용 GS홀딩스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포스코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철회한 이유는 오직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밝히면서 지분이나 주도권 등의 다툼도 있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임 부사장은 포스코는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했고 GS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다고만 밝히고 과연 두 회사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언급을 회피해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네. 임 부사장은 예를 들어 소나타 자동차를 6천만 원에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포스코의 희망 가격이 GS의 전략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을 간접 시사했습니다. 네. 자, 물론 적정가에 대한 논의는 그 누구도 그 정답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M&A 그 시장에 대한 도전에서 GS가 번번이 가격 면에서 밀려서 고배를 맞았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자, 이번에 GS의 판단이 과연 옳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목인 듯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어제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도 입찰 서류가 그 제출된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네. GS그룹은 어제 오전 이구택 포스코 회장 그리고 허창수 GS그룹 회장 및 두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GS가 회당 결렬과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GS의 결별 통보는 입찰 서류 마감 시한인 어제 오후 3시를 불과 한두 시간 남겨둔 시간에 이뤄져 당시 상황은 몹시 긴박했다고 GS그룹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시간에 쫓겨 GS와의 컨소시엄을 유지한 형태로 입찰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GS는 GS대로 입장이 변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에 별도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M&A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도전에서 그 GS그룹의 그 행동 그 양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평하기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자, 이번에도 또 그런 태도를 보였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산업은행은 포스코의 입찰 자격 유죄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자, 결과적으로 이제 GS가 포스코의 어떤 발목을 잡은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이에 대해서 그 GS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예, 이날 그 기자간담회에 나선 임병용 부사장은 포스코에는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러나 GS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포스코가 이번 입찰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임 부사장은 만일 포스코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 뒤 GS에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GS 측의 장담과는 달리 포스코, 산업은행, 한화, 현대중공업들 등 이해관계자들은 아직까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사실 뭐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사파전에서 포스코가 가장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가 GS와의 어떤 그 합작에 따라서 거의 뭐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이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런 그 합작 자체가 결렬됨으로써 포스코가 한 방 맞은 셈이 됐는데 자, 참 나머지 두 인수 후보들의 이번 그 입찰에 대한 관심이 또 의외의 어떤 그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의외 또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인수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예, 우선 하나의 입장을 전하자면 하나는 지금 강경합니다. 하나그룹의 한 관계자는 오늘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허위 입찰을 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판단한다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다소 느긋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측 관계자는 포스코의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업은행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분간의 소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자,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 대우조선해양 입찰을 두고 대한생명지분 21%를 매각한 등 상당히 많은 그 심혈을 쏟고 있는데 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큰 그 M&A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증시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도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의 큰 폭의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요. 자, 역시 그 예측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승세를 오늘 보였지요.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지하게 큰 폭으로 급등했죠. 네,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던 코스피 지수가 무려 79.16포인트, 6.24% 오른 1367.6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 들어 최고 상승률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한 이유는 물론 해외에서 들려온 그런 뉴스 때문이었겠죠? 네, 무엇보다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 움직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듯 호재가 미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국제 효과도 증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됐고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이 같은 호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네. 자, 어떤 그 매매 주체별로 움직임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지수가 반등하며 어김없이 연출되는 게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죠. 외국인은 이날 시장에서 1,580억 원을 사들이며 9거래일 이어오던 연속 순매도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증시 변동성을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매수 전환보다는 순매도 강도가 약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기록했고 이에 힘입어 프로그램 차익거래 역시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4, 4분기는 전형적인 차익거래 강세장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매수차익 잔고가 비어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매수차익 잔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순유입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우군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움직임에 이제 안심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사실 어떤 그 국제 간의 어떤 공조라는 것이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앞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됐다라는 사인은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주식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승세의 추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환율, 국제유가의 안정화, 기업 실적 개선세 확인, 투신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 등을 살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희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은행 9곳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의 2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총 2,500억 달러가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8%를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기업에 대해 불법 대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이 위반액의 40%까지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외국 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을 설립하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국 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 이어갑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우리 땅에 곡식을 심으면 농촌이 되고 건물을 심으면 도시가 됩니다.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채워나가는 서로의 반쪽입니다. NH 농협. 아유, 너무 이쁘네.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경수 차장,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경수 차장님, 네. 증시가 글로벌 신용 위기가 좀 진정되나 싶은 그런 기대감에 들떠서일까요? 네.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모처럼 지난주와는 다르게 전광판에 온통 붉은 물결을 봤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및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미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공조에 나선 세계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전망 속에서 급등세를 연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도 여기에 화끈하게 화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대응한 개인만이 매도를 좀 보였고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던 가운데 기관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역시 1,400억 이상 적극적인 매수적에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6% 가까이 약 76포인트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관은 장 막판에 투신권의 매도로 약 한 310억 정도 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1,5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결국 종가가 오늘 고점이 되면서 6.14%, 약 7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수호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됐는데요. 이는 2001년에 4월 18일하고 19일 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압박했던 환율이 1,100원대 진입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인 데다가 14%가 폭등한 일본 및
그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전 업종에 걸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그 대우선 그 입찰에 포기한 GS그룹을 위시해서 조선, 금융 등이 10%에서 상한가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그 대우조선 입찰에 응한 그 하나그룹주는 M&A에 대한 그 자금 우려 속에 약세를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금융위기에 대한 그 대응책이 이전에 비해서 그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 시점에서 그 주식시장이 적정 가치 대비 지나치게 하락한 면이 부각함과 동시에 그 시장에 대한 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안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멍의 상당 부분을 좀 씻어내주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날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진행 차장님, 네. 내일 증시도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1400선 전후까지의 무난한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후에는 실물 경제의 추이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주가 동향도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택은 투자 성향별로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1400선 이후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때 글로벌 정책 공조의 가시화를 신뢰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등의 폭을 보다 좀 길게 잡아보면서 1500선 이상 1550포인트 선까지의 목표를 잡아보시라고 조언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좀 보수적이거나 시장에 단기 대응하는 분이시라면 1400선 이상을 단기 매도 타이밍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상 유례 없는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실패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나치게 정부 정책을 불신하면서 시장에 비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리 좋은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20, 30% 이상의 일정한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비중을 축소하신 후에는 급락 직전에 어떤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을 갈아타 보시는 전략,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좀 확대된 흐름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저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 코스닥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기업들 중에 좀 상대적으로 체질이 상당한 허약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그 우량주들이 상당히 그 낙폭이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업종 1, 2위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건강한 종목들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손실을 메꾼다든가 수익을 좀 더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수 차장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먼저 그 실적을 수반한 낙폭 과대주와 그다음에 그 상승 추세선상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NHN이 한 20%, 그다음에 세아베스트를 한 40%,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한 20%, 현금 보유 비중으로 20%로 다소 공격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NHN과 대한전선 두 종목이 20%씩이고 세아베스트리 가장 많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0%,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적은 편이네요. 20%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한전선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예, 먼저 그 대한전선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그 지난주 그 장중 17,850원을 기록한 후에 오늘 그 23,550원까지 상종가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전선 업황에 대한 그 호조로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 매출액의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그 3, 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좀 이어서 그 지속할 전망이고요. 4, 4분기 역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추후 안양 공장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시흥공장 등의 그 개발 이익이 유입될 경우에는 그 재무 건전성이 크게 그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더구나 그 공장 부지 매각에 따라 그 매각 대금 대부분이 그 부채 상환에 좀 사용되어서 연말 부채 비율이 약 한 16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동안 그 계열사로 편입한 그 난광 토건에 대해서도
그 지분 추가 매입으로 그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좀 가능해지면서 일단락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따라서 대한전선이 그 영업 내외적인 측면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7년 상승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 굉장히 그 우량한 그런 자산주로 알려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건설업계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토목공사 분야에서 상당히 견실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광토건을 인수를 하면서 전선제조업과 그리고 건설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대한전선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예, 목표가는 일단 당분간은 32,000원 정도 일단 짧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3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잡아봤는데 이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솔직히 그 2만 원이나 22,000원이나 거의 바닥 수준으로 바닥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서 2만 원이든 22,000원이든 그 손절가를 정하지 말고 떨어질 수있게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그 급락 직전에 어떤 전고점 정도에서 한번 짧게 단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이런 위험한 장세를 건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자, 다음은 대한전선 요즘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죠. 폭등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좀 상종가를 기록했었고요. 네. 예, 17,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좀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수 사장께서 아주 그냥 달콤한 며칠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NHN은 어떤가요? 네, NHN을 말씀드리는데 이 NHN은 3분기 실적 좀 악화 우려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 향후 성장성 둔화에 대한 그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그 4월 달에 24만 원이 그 깨지고 얼마 전에도 11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오는 건 4분기에 온라인 그 광고 성수기 지니까 게임 특수로 4분기 성장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사행성 문제에 따른 그 서비스 개편으로 그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최근 그 한 게임 사용 시간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그 게임 매출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 회사의 주가 이익 비율이 그 18.8배 정도로 나오는데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예상 그 자기자본 이익률도 50.9%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그 높은 영업 효율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그 3년 연평균 그 매출액도 구글이라든지 야후 재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분기 예상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다소 좀 감소할 거로 좀 예상을 합니다만은 예상외로 좀 성장할 것이고 4분기는 예상보다 좀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요. 여기에 그 다소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코스피 시장으로의 그 이전을 추진하기로 그 결정을 봤었는데 이거는 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HN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NHN 목표가는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서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로 좀 잡아봤고요. 네. 네, 손절가는 그 13만 원 정도로 잡아봤었는데요. 역시 그 손절가 13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 13만 원에서 그 거기서 곧장 그 손절을 치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손절을 쳐도 좀 늦지 않겠냐. 좀 보면서 결정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가장 많은 비중이 편입된 세아베스틸에 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세아베스틸을 말씀드리는데 국내 구조용 그 특수강 1위 업체이고 네. 특수강 그 본강 시장에서는 그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 세아베스틸인데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오히려 이제 52주 그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같이 지금 내리면서 21,300원까지 내렸다가 오늘도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히 그 관련 산업 호조에 따라서 그 물량을 대규모 증설로 그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고 올 들어 5월까지 그 반제품을 포함한 그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4%로 증가를 보이고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그 실적 모멘텀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2분기에 그 깜짝 실적을 내놓은 데 있어서 3분기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성장성과 함께 그 배당 매력도 그 겸비하는데 그 지난해 주당 그 700원 정도의 그 현금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도 그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주당 700원에서 올해는 그 주당 뭐 1,000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짚어주셔야겠죠? 예, 목표가 이 종목은 일단 상승 추세선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35,000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봤고요. 네. 손절가는 지금 며칠 전에 기록했던 21,300원, 22,000원 정도 잡아봤는데 22,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관한 의견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진행 차장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0월 급락 직전까지 선방했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최근 업황이 계속 바닥권에 머물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그리고 향후 정부 정책에 민감한 네. 금융 및 건설 업종의 대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 되겠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주식 비중을 70%, 그리고 현금 비중을 30%로 유지하면서 두 종목을 신규 편입해 볼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의 어떤 그 구성을 보니까 SK 네트워크스가 40%, 삼성물산이 30%, 그리고 현금이 역시 40% 정도의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3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은 단 두 개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삼성물산. 자, 먼저 SK 네트워크스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SK 네트워크스는 먼저 2007년 4월에 워크아웃 조기 졸업 이후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성공적인 구조 조정에 따른 영업 실적의 향상 등으로 현재는 정상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 5월 한국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 A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지난 9월 9일 주주협의회 구성기관 지분 중 20%인 약 4,860만 주에 대해서 처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유통 물량이 한 32%대로 그렇게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단기적인 물량 압박과 최근의 불안한 시장 요인들이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네. 유통 물량 해제 이후 주가가 약 40% 이상 좀 급락하면서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주협의회는 남은 25%의 물량을 연내에 추가 해제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블록딜 형태로 해서 공동 매각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에 정상적인 시장의 내 유통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주력 사업 분야인 네트워크, 정보통신 유통, 무역, 에너지 마케팅 등의 기존의 사업과 기존의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과 스피드메이트, 프리스티지, 자원개발 등의 성장 사업군의 신규 발굴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따라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주가 반등이 좀 기대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네트워크스 과거 때는 한때는 또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데 지금 상당한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 있고요. 이래저래 뭐 주유소 사업도 함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들도 꽤나 적지 않고요. 그리고 2004년, 2005년 정도에 확인된 바로는 그 삼성동에 있는 SK 케미칼이 본사로 쓰고 있는 삼성동 건물도 SK 네트워크스의 어떤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만큼 부동산 자산이 적지 않은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중고차 시장인데요. 전국에 뻗쳐 있는 그 스피드메이트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우량 종목으로 거듭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움직여야 될까요? 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13,000원 정도 수준을 좀 제시를 하겠고요. 최근에 6%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 점 등을 좀 감안해 볼 때 수급은 충분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손절가는 9,0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000원이요. 자, 다음은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요.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약 3조 원, 영업이익은 100% 증가한 약 1,100억 수준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부문별로는 상사와 건설이 각각 1조 4천억 원, 1조 6천억 원을 상회할 전망인데요. 이는 종전의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상사 부분의 외형 증가는 직전 분기에 있어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석유 제품류와 철강 제품류 등의 어떤 수출 물량 증가 그리고 환율 효과에 좀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고성장이 지난 2년간 회사가 보여줬던 폭발적인 신규 수주량 증가 그리고 역시 최근에 나타난 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이 좀 적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좀 개선이 된다면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사업 구조를 단순 시공 중심에서 상사와의 시너지가 가능한 운영 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아마도 향후에 용산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진입과 충분한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였죠.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삼성그룹이 결국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터졌는데요. 네. 이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카드,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러한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삼성물산은 아무래도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가 앞으로 개선되고 개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회사가 이제 가장 많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이라는 점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건설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브랜드의 그 인지도라든가 가치 면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좀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참고서 말씀드리면은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건설회사가 따로 없고요. 삼성중공업에서 쉐르빌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 레미안이라는 것이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라는 점에서 그 기업의 가치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행 차장님의 포트폴리오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도움 앞으로도 꾸준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을 담겠습니다. Your Dream Collection. 한화 꿈의 길이. 아유, 너무 이쁘네. I'm H-A-P-P-Y. I'm H-A-P-P-Y. I'm H-A-P-P-Y.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자, LIG증권의 투자전략팀 서정광 팀장과 함께 시장 분석과 전망을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무척이나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반등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 시장이 저점 대비 대략 한 200포인트 가까이 어제와 오늘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2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오늘 종가는 1360선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즉 1차적인 쇼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랠리 성격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수 레벨 수준은 대략 1400포인트에서 1420권역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가 급락이 나타나기 직전, 즉 미국발 금융 위기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 직전 지수대가 대략 1420선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작년 11월 주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매물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지만 지난 고점 이후에 오늘까지 전체 매물대 대략 4% 정도가 지금 지수대부터 1400권역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 때까지는 일시적인 매물 현상이 상당히 적다. 즉 매물 공백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의 리바운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특히나 1400에서 1420권역은 종합주가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60여 포인트에서 한 70여 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 룸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국의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그 중국 쪽에서 어떤 호조된 그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의 리바운딩 수준은 좀 더 안더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그 6, 70포인트 정도의 여유는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제적인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움직임과 그 진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과 유로존 등 그 선진국들이 이제 추가로 어떤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어놓을 텐데요. 네. 자, 과연 어떠한 위기 진정책들이 앞으로 좀 더 나와서 시장에서 좀 더 이게 좋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실제 오늘 오전에 그 미국 FRB가 미국 금융권의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중에서 2,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그 금융 구제안 가장 큰 부분이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를 주도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책들은 대략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미국 쪽에서는 다음 달 4일이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시 행정부가 현재 그 가장 불리했던 부분이 경제 정책 부분이고 특히 경제 성장률이 취임 이후에 계속 낮아졌었고요. 그리고 주가 수준도 취임 말년도에 지금 가장 그 낙폭이 큰 상황인데 현재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추가적으로 강하게 정책을 리드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특히 경기 부양이라든가 여타 정책에 있어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에서 회의 결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번 10월 29일 날 회의가 적어도 25bp 이상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현재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확률이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33.2%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1.25% 즉 25bp 인하할 확률은 13.8%이고 1.0% 50bp 이상 인하할 확률이 29.9%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 돈 치면 1%대 금리 즉 미국 2001년에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잉여 유동성의 증가가 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실물 자산에 투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투자분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갖는 사항이 이제 요즘 들어서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또 환율의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인지 네. 환율의 하락세가 이제 확고하게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근 그 환율이 고점 대비 대략 한 250원 정도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1,208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역외 환물 시장, 역외 환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환율이
1168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1200원 선대로 올라섰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지나치게 급락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환율이 하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화를 매도를 하면서 원화로 바꾼 게 가장 큰 영향이 크고요. 그 두 번째는 정부가 환투기 세력을 억제시키겠다 내지는 단속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수출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달러화 매도를 좀 주저한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환율 하락이 가파라지면서 수출 기업들이 환율을 달러화를 대거 내놓으면서 환율이 하락한 부분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환율 하락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주식시장이 환율이 하락했다는 부분보다는 주식시장이 안전판을 역할을 하게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부분이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또 반등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환율의 급등세는 상당 부분 진정되었고 환율이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올 10월부터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율의 흐름은 1200원에서 한 1250원, 70원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물론 약간의 호조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확연하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실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소폭 순매도를 일관했었는데 이번 그 주가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현재 그 주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등을 했는가를 우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반등하기 이전에 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인한 전반적인 그 주가 하락세, 즉 미국 기업들의 도산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관련 기업들 주가도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미국과 G7을 포함한 국가들이 정책 공조를 하면서 이번 유동성 공급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호재는 역시 정책 공조 이후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즉 실물 자산으로의 어떤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어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주가 반등도 나타날 것이지만 주가의 안정적인 저점 형성 과정이 나타났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종별로는 그동안 그 상당 부분 악재로 많이 노출됐던 중국 관련주, 즉 그 철강과 조선 업종에 대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은행과 건설과 증권업종과 같은 금리 하락 수혜주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주가 급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들 업종이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임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시라는 그런 조언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LI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정광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금융위기가 진정된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우리 증시가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감은 들고요. 하지만 이제 급락세가 진정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닥친 어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한번 크게 올랐다고 장에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요. 좀 더 느긋하게 한 템포 느리게 가져가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